남부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곳이 이란의 포르도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중요한 건가요? 이스라엘 쪽에서 지난번에 그 17일 날 포르도 공격 없이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그 정부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포르도 핵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샤히드 알리 모하마디 핵시설 이렇게 이름은 원래 달라. 근데 포르도는 지명입니다. 그렇군요. 지명인데 그러니까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번에 공격 많이 받았던 나탄즈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포르도가 두 번째로 지어진 건데 포르도가 더 중요한 시설이라고들 하죠. 근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그 이란과 국제사회가 힘들게 만들었던 핵 합의를 막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이란이 그래도 계속 핵 협상을 하면서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랑 협력도 하고 뭐 조사도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2009년에 사실 우리가 포르도에 시설이 하나 있다.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방에서는 왜 인제 말했느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이란이 스스로 공개한 이 포르도 핵시설의 목적은 이 우라늄 235 이거를 5%까지 농축한 그 6브라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생산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특히 우리 또 북핵 이런 거 있어서 원자력도 참 우리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자연 상태 우라늄 원광에는 그 우라늄 235, U235 원자하고 238 원자들이 섞여 있는데 이거를 뭐 핵 발전용이라든가 뭐 나아가서 핵무기 이런 걸로 쓰려면 농축을 해서 그중에 235의 농도를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축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농축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그 5% 아래는 이제 저농축 우라늄이고 대체로 그러면 뭐 경수로라든가 발전용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235 농도가 보통 20% 이상인 것서부터 고농축급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무기화하려면은 뭐 80% 90%는 돼야 됩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 포르도 시설에는 한 3,000개 정도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그때 2011년에 이제 핵 합의 전이죠. 벌써 오래됐네요. 이란이 한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나탄즈에서 농축했던 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그 2009년에 포르도 시설을 공개했고 2011년에는 이제 이거 나탄즈 아니고 포르도로 갖고 있던 거 옮겨놓겠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포르도에서 20%까지 농축된 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발전용이라고 보기엔 농도가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농축 우라늄 이거는 IAEA가 다 알고 있고 격리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 그 핵합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이거 하면서 그때 합의된 내용이 이 포르도 시설은 최소 15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 기지로 이제 재편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원심 분리기 한 3,000개 넘게 있었던 거를 이란 쪽이 한 3분의 1을 제거를 했습니다. 불능화시켰어요. 그랬는데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1기 정부 때 탈퇴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회사 뭐 이미지셋이라고 그 위성 회사 이런 데서 지금 이란이 포르도에 또 시설 짓고 있다. 또 이런 거 위성 사진 공개하고 이제 그렇게 이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그 1기 정부 때 핵합의 무산된 후에 이란이 이 포르도 시설을 재가동한 건가요? 하긴 했는데 이때도 미국이 합의 깼으니까 우리 바로 재가동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이란도 계속 이란은 핵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한 나라죠. 경제 제재도 풀고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 이렇게 미국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도 1단계로 뭐 한다, 2단계로 뭐 한다, 3단계로 뭐 한다 이러면서 점점 더 이란도 대응 강도를 높여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4단계인가 그때 경고하면서 네. 이러면 우리 포르도 다시 가동한다. 그래서 2019년 11월이니까 좀 시간 많이 지나서였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네.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우리 포르도 다시 가동해서 우라늄 5%까지 농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원심 분리기 3,000개 중에 이미 3분의 1을 제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1,000개 좀 넘었어요. 그때는. 그랬겠네요. 네. 네, 그랬다가 2021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너무 압박 심해지고 하니까 포르도에서 20% 수준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다 2023년에 미국의 그 CNN 방송이 포르도에서 거의 폭탄 등급의 우라늄 농축된 거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IAEA가 이란이 추가로 원심 분리기를 건설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더니 또 워싱턴 포스트 역시 미국 언론이죠. 이란 당국이 포르도 원심 분리기 용량 3배로 늘리라고 그러니까 거의 원상복구 시키라고 옛날보다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제 핵 위협 이란 핵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됐던 거죠. 네. 이 포르도 핵시설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또 벙커버스터 네. 폭탄이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보셨어요? 방송 앵커 뭐 국영 방송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막 흔들리는 와중에 이거 앵커가 막 숨가쁘게 이렇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워낙에 암살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막무가내니까 이스라엘 위협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사회 룰을 어기는 공격을 계속하죠. 암살 작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이 포르도 시설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 사진들 분석한 걸로 그 주로 위성 사진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찍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석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이 분석을 해보면 한 5개 정도의 큰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포르도 시설이란 게 이 내부가 어떻게 되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 기밀일 거고 네.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미국이 그 2015년 핵 합의했을 때 네.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방해를 많이 했었고 트럼프 1기 때 2018년 5월에 핵합의 탈퇴 선언할 때 이거 핵합의 탈퇴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이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된 문서 5만 5천 촉하고 CD 183장 이거 훔쳐가지고 2018년 4월 말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네.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게 이란이 지금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5월에 곧바로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핵합의를 깨뜨리는 그것 때문에 깨뜨렸는지 깨뜨리려고 하는데 논리를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포르도 시설에 대해서 알려진 거의 상당수가 그때 그 이스라엘이 공개한 문서들하고 네. 그 이후에 찍힌 이제 위성 사진들입니다. 양이 방대한데요. 예, 종합해 보면은 건설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그 이란도 그건 인정한 겁니다. 네네. IAEA도 그렇게 자료를 냈고요. 2009년에 이제 이란이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은 지하 80에서 90m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요. 공중에서 파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이란이 2016년에 이 포르도 시설 주변에 그 러시아제 S-300 그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 공격 시작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공격 개시하면서 이제 포르도 맨 먼저 공격한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지하 깊숙한 곳이라서 그 이번 공격한 다음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 지상 겉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축 우라늄 보관하는 지하 시설이라든가 원심 분리기 있는 곳은 당연히 파괴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벙커버스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 얘기가 처음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냐면 6월 15일에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이제 예힐 레이터라고 이 대사가 미국 ABC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네. 이때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포르도 시설 공격하려면 이게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문제가 있는데 공격을 좀 정당화하는 공격하려면 미국 벙커버스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었을 때 이 대사의 발언이 뭐였냐면
포르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그거 없이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포르도를 처리할 우리는 여러 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오래도록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멘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벙커버스터가 괴물폭탄이다 이런 변명도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좀 미국 소개해 폭탄 주실까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GBU라고 하는 대형 폭탄들이 있어요. 근데 네. GBU 43이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무기들 중에서는 제일 무섭고 아프간전 때 잠깐 썼다가 뭐 이라크전 때 썼다는 소문 나니까 미국이 부인한 건 진짜 그거는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네. 너무너무 무섭고 잔혹한 거여서 미국도 그거는 이제 못 쓰죠, 사실상. 그렇군요. 네. 근데 벙커버스터라는 거는 네. 특정 폭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네. 뭐 지하 시설을 공격하고 단단한 목표물을 깨부수는 그런 탄약 유형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뭐 영국도 이제 참호 공격을 위해서 뭐 디즈니 폭탄이라는 거 만들었었고 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쓴 타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뭐 벙커버스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네. 뭐 핵무기랑 결합시킨 핵 벙커버스터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무섭네요.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GBU 57A 보통 이제 맙이라고 MOP 몹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3,600km 정밀 유도형 벙커버스터다. 이 GBU라는 이름 자체가 네. 가이디드 밤 유닛, 그러니까 정밀 유도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폭탄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전에 나온 폭탄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군인들이 숨어있는 2차 대전 때 참호, 1차 대전 때 참호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이런 지하 벙커를 정말 중무장된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건데 네. 이게 참 이 폭탄 자체가 2002년에 그 미국의 그 군사회사 네. 노스롭 그루먼하고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 그리고 그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잠깐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때 다시 공군이 이제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베이크 블루, 이 블루가 파랗단 블루는 아니고 BLU인데 네. 이런 무기 집합체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다양한 대형 폭탄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 시도는 해봤다가 이제 2009년에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GBU 이제 57은 한 미군이 한 20개 정도 생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2015년 정도 기준이었고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저 잘 알 수가 모르겠네요. 없고요. 아, 이게 워낙 뭐 규모도 크고 무거워서 이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도 뭐 좀 한정. 그래서 요번 이 전쟁을 보면서 네. 이 벙커버스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전투기랑 같이 이야기를 세트가 해야 있는 돼요. 거죠. 예. 예. 이 폭탄 자체가 길이가 6.2m고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에만 탑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 미군이 운영 중인 B2 스피릿 전 세계에서 이 기종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스롭이 만든 B2 스피릿이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볼 일이 많은데 사진으로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게 스텔스인데 뭐 위용이 워낙 대단하고 네. 이게 사실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비행기로도 또 악명이 높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전투기가 이 길이가 이 조종실에서 그 후미까지 21m고 날개 길이가 52m입니다. 보통 축구장 절반 크기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군요. 아무데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뜨면은 미국에서 출퇴근하면서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한 번 이 비행기가 뜨면 B2가 뜨면은 네. 공중급유를 4번 5번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 이라크 전쟁할 때 네네. 인도양에 있는 섬이 있어요. 네. 그 섬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아무튼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군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된 사례가 이 B2 스피릿이 이제 배치되고 한 거는 거의 이제 70년대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쓴 그 계획을 한 거는 네. 쓴 게 99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뜬 게 전쟁에 뜬 건
6번입니다. 6차례인데 예. 예를 들면 뭐 1999년에 코소보 전쟁 때 세르비아를 복격할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썼고, 이라크 전쟁 때 썼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아에 이제 뭐 보낼 때 그때도 이제 유럽 쪽에 그러면은 공중구부기들이 나서가지고 4-5번씩 이렇게 공중구부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2013년 3월에 되게 한반도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때 한미 군사훈련 일환으로 왔을 때 네. 굉장히 사실 그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뭐 일부 언론들은 이거 오니까 이게 봐라 이렇게 뭐 위험 있게 이게 와가지고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 막 칭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기가 뜬 것만으로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고 실제 북한이 그때 핵위협을 했었고. 네. 가장 최근에 쓰인 거는 작년 10월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이제 무기 저장 시설 폭격할 때였죠.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계획들이 뭐 실효성도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면 이게 미국이 참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낮습니다. 벙커버터 쓰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우리 딴 방법 있어라고 말하는 건데 삐뚤어 띄워서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8일날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란 관리들이 백악관에 오겠다고 나한테 제안을 했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 모르죠.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란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자산, 즉 미군 기지라든가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폭격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나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이란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